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줬길. 내 품에 처음 안긴 이 작은 생명이 제 투박한 손이 아기에게 해가 될까봐 손을 벌벌 떨며 울었습니다. 그날 다짐했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만큼은 평생 피단길만 걷게 해주겠다고요. 그게 제 불행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까지 보낸 자랑스러운 내 아들. 그 아이의 성공을 위해 평생 일군 공장과 집 총 10억 원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아버지가 뭘 아느냐는 차가운 비수와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자식은 제 노후의 기둥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모든 걸 앗아간 손님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이 뼈아픈 교훈을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는 평생 기계 옆에서 살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정밀 기계 부품을 만드는 작은 공장을 운영한 지 올해로 딱 35년이 됐습니다. 28배 빌린 돈 8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중고 선반 2대, 낡은 공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직원도 없었습니다. 혼자 새벽 5시에 나와서 밤 11시에 들어갔습니다. 겨울엔 공장 안이 밖보다 더 추웠습니다. 입김이 나왔습니다. 손이 곱아서 공구를 제대로 못 잡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됐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갚아야 할 빚이 있었고 먹여 살려야 할 아내가 있었고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겁도 없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공장 일이라는 게 깨끗한 일이 아닙니다. 기계를 돌리면 쇳가루가 공중에 날립니다. 그게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갑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세수를 하면 수건이 까맣게 됩니다. 손바닥 주름 사이사이에 기름이 끼어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명절에 처갓집에 가면 장인어른이 제 손을 보시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자네 손이 영 일꾼 손이여. 그 말이 칭찬인지 핀잔인지 몰랐지만 저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먹고 살고 있으니까요. 공장을 시작한 지 3년쯤 지나서 직원을 1명 뽑았습니다. 5년이 지나니까 3명이 됐습니다.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래처도 늘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납품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수리비가 수백만 원씩 나갔고 원자재 값은 매년 올랐습니다. 직원 월급은 밀리면 안 됐습니다. 그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내가 굶어도 직원 월급은 제 날짜에 줬습니다. 지금도 그게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 사실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저를 매일 아침 일어나게 했습니다. 아들 이름은 준혁이입니다. 공장을 차린 이듬해에 태어났습니다. 준혁이가 태어나던 날 저는 병원에도 못 갔습니다. 납품 마감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지금도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아내한테 미안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게 그 중에서도 제일 미안합니다. 퇴근하고 병원에 갔을 때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아이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을 안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공장 나가는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냥 먹고 살려고 나갔는데 그날부터는 이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준혁이가 또래보다 이해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오는 길에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더니 성적이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시험지를 들고 오면 윗줄에 높은 점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험지를 공장 사무실 벽에 붙여놨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이 오면 꼭 보여줬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이번에도 1등 했어요. 사장님들이 웃으며 잘 키웠다고 하면 그날은 기름 냄새도 안 나는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 아들을 제가 오히려 잘하고 말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고 아들은 새벽 2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 부자가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엇갈리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니까요. IMF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래처 3곳이 한꺼번에 부도가 났습니다. 받아야 할 어음이 한꺼번에 막혔습니다. 그 겨울에 직원 2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 직원들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겨울에 아내랑 둘이 앉아서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준혁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성적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교 3등이었습니다. 아내가 준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성적표 하나가 그 겨울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아들이 잘 크고 있다는 것 하나가 제 인생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공장이 기울어도 몸이 힘들어도 통장이 바닥을 보여도 준혁이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노후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먼저였습니다. 준혁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명문 공대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저는 공장 문을 일찍 닫고 직원들한테 삼겹살을 샀습니다. 소주를 마시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쑥스러워서 고기 굽는 연기 탓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잠든 준혁이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기름 냄새 맡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생각 하나에 35년 가까이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몸에선 항상 매캐한 기름 냄새가 났지만 아들 입에선 항상 영어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향기였습니다. 준혁이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밥을 먹다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미국에서 공부 더 하고 싶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유학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항공료에 학비에 생활비까지 대충 계산해도 1년에 4천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2년이면 8천만 원입니다. 거기다 이것저것 보태면 1억은 훌쩍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공장 사정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침 기계 한 대를 새로 들여야 할 시기였고 직원 인건비도 매년 오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유학비를 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랑 밤새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감당이 되겠어? 준혁이가 원하는 거잖아요. 공대 나오고 미국 석사까지 하면 어디 가서도 대접받아요. 이 기회 놓치면 나중에 후회해요. 아내는 처음부터 보내주자는 쪽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까지 열심히 했는데 돈 때문에 기회를 막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전부 해약하고 아내 보험도 하나 깼습니다. 그렇게 유학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준혁이를 공항에 데려다 주던 날 아들이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저 혼자 뒤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아들은 한번 뒤를 돌아보더니 손을 흔들고 들어갔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없이 창밖만 봤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오니까 준혁이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두고 간 교재 몇 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집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준혁이가 미국에 있는 2년 동안 저와 아내는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외식을 줄였습니다. 명절에 친척들 모임도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괜히 밥값 나올까 봐서요. 아내 옷도 그 2년간 한 벌도 못 사줬습니다. 아내가 백화점 앞을 지나가다가 쇼윈도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는 걸 봤습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점퍼 하나를 10년째 입고 다녔습니다. 직원들이 새 거 사시라고 할 때마다 이게 편해서라고 둘러댔습니다. 매달 준혁이 통장으로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면 잔고가 확 줄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쓰렸지만 이상하게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걸 버텨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준혁이한테는 내색을 안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항상 똑같이 말했습니다. 걱정 말고 공부만 해라. 그 말 뒤에 숨긴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준혁이는 몰랐을 겁니다. 어떤 달은 거래처 결제가 늦어져서 직원 월급날이 아슬아슬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준혁이 생활비는 먼저 보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혼자 공장에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괜히 허탈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자에 생활비에 공장 운영비에 숫자가 맞질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준혁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교수님한테 칭찬받았어요. 논문 주제 잘 잡았다고. 그 문자 하나에 계산기를 덮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러면 됐다 싶었습니다. 2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준혁이는 석사 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마중을 나갔는데 아들이 예전보다 훨씬 듬직해 보였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나오는 걸 보니 영어가 물 흐르듯 나왔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우리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공과대학 나오고 미국 석사까지 했으니 어디서든 모셔가려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몇 군데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제 날개를 펼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귀국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준혁이가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저 취직 안 할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업? 무슨 사업? 준혁이가 노트북 화면을 열었습니다. 영어로 된 시장 분석 자료, 그래프, 숫자들, 해외 사례들 30분 넘게 설명을 했는데 솔직히 절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IT 기반의 제조업 플랫폼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중소제조업체들의 해외 판로를 연결하는 디지털 중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딱 맞는 분야라는 말도 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공장들이 해외 바이어를 못 만나서 좋은 기술이 묻히고 있잖아요. 제가 그 연결고리가 되려는 거예요. 듣고 보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안했습니다. 취직을 먼저 하고 경험을 쌓아서 하면 안 되겠냐? 아버지,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 이 시장은 지금 잡아야 해요. 3년만 지나도 늦어요. 자신만만했습니다.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반박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모르는 세상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2년을 보내고 저 혼자 이해도 못하는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맞겠냐 싶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눅이 그대로 믿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왠지 모를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설렘인지 불안인지 그때는 구분을 못했습니다. 준혁이가 귀국하고 2달쯤 지났을 때쯤 사업 얘기가 점점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서류를 한 뭉치 들고 사업계획서라고 했습니다.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표지에 영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펼쳐봤는데 그래프의 숫자에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준혁이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습니다. 1년 안에 투자를 유치하고 3년 안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무실을 얻어야 할 것 같아요. 어디냐고 물었더니 강남이라고 했습니다. 강남은 왜? 투자자들을 만나려면 강남이어야 해요. 거기 아니면 아무도 안 믿어요. 사업은 첫인상이 중요하거든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보증금에 인테리어에 초기 운영비까지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3억이라는 숫자가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준혁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준혁이가 돌아간 뒤에 아내랑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3억이래. 공장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긴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혁이 머리가 어떤 머린데요? 유학까지 갔다 온 애예요. 그 애가 2년 동안 준비한 거잖아요. 믿어야죠.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쉽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 3억이면 공장 돌아가는데 필요한 운영 자금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공장에 앉아서 기계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공장 부지 시세가 당시 6억 정도였습니다. 담보로 잡으면 3억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32평짜리였습니다. 그것까지 담보로 잡으면 더 나올 수 있었습니다. 숫자는 됐습니다. 그런데 손이 안 움직였습니다. 공장 부지는 제가 35년을 일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기계를 돌리고 그 땅에서 직원들 월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땅을 담보로 잡는다는 게 왠지 발밑을 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또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읽었나? 준혁이 잘 되라고 읽어온 거 아닌가? 아들이 써달라는데 못 써준다는 게 말이 되나? 며칠 후 준혁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해주겠다. 대신 꼭 잘해야 한다. 전화기 너머로 준혁이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 말이 며칠간의 고민을 한꺼번에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 간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준혁이도 같이 갔습니다. 공장 부지와 아파트를 담보로 3억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대출 서류에 사인을 하는데 손끝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갚을게요. 효도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손끝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인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서류에 닿는 순간 묘한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한 은행 창구에서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다 끝나고 은행 문을 나서는데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새로운 짐을 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1년만 기다려보세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믿는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됐어. 해줬어. 아내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준혁이 잘하겠지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한참 봤습니다.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평생 기름때 묻은 손으로 일한 건 이 아이한테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이제 그게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그날 밤 저를 재워줬습니다. 돈을 건네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혁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사무실 다 됐어요. 한번 오실래요?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약속날 아침에 아내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장롱에서 명절 때나 꺼내 입는 베이지색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뭐 그렇게 차려입어. 강남 가는데 너무 허름하면 안 되잖아요. 아내가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고치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내리니 빌딩들이 질비하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다들 옷도 반듯하고 걸음도 빨랐습니다. 저는 강남을 자주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래처 미팅이 가끔 있었지만 그것도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였습니다. 왠지 제가 이 동네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괜히 옷깃을 여몄습니다. 준혁이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니 10층짜리 반듯한 빌딩이 나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바닥이 대리석이고 안내 데스크에 직원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서 내리니 복도 끝에 준혁이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환하게 웃으며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서니 통유리로 된 넓은 공간에 책상이 10개는 넘게 놓여 있고 직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큰 모니터가 걸려 있고 숫자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도 따로 있었습니다. 유리벽 안으로 긴 테이블과 의자들이 보였습니다. 준혁이가 회의실로 안내하며 직원 한 명을 불러 커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반듯하게 차려입은 젊은 직원이 쟁반에 커피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아들면서 이게 다 준혁이가 만든 공간이라는 게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준혁이가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투자자 미팅이 몇 건 잡혀 있다고 다음 달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절반도 못 알아들었지만 준혁이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잘하고 있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공장 직원들이랑 단골 순댓국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한턱 냈습니다. 소주잔을 들면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강남에서 큰 사업해. 직원도 여럿 두고 빌딩 7층에 사무실이야. 내가 잘 키웠지. 직원들이 웃으며 박수를 쳐줬습니다. 축하한다고 사장님 복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소주가 유난히 달았습니다. 며칠 후엔 오래된 친구 모임에 나갔습니다. 다들 자식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미국 석사 마치고 지금 강남에서 사업하고 있어. IT 쪽인데 뭐나는 잘 모르지만 규모가 꽤 돼. 친구들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어깨를 펴게 했습니다. 평생 기름때 묻은 손으로 살아온 사람이 강남 사장님 아버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무실을 방문하고 나서 한동안 준혁이한테서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잘 되고 있겠거니 했습니다.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6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늦은 밤에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습니다. 살짝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버지, 사실 지금 큰 계약 하나가 마무리 단계인데요. 잔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5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이번 계약 따내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5천만 원이라는 말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잔금이 왜 부족해? 계약 규모가 생각보다 커졌어요. 좋은 거예요, 아버지. 이번 거 되면 투자자들도 본격적으로 붙어요. 딱 이번 한 번만요. 딱 이번 한 번만.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계약이 된다는데 5천이면 못해줄 것도 없다 싶었습니다. 공장 운영 자금에서 빼면 빠듯했지만 어떻게든 됐습니다. 알았다. 보내줄게. 아버지, 감사해요. 진짜 이번 한 번만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아내가 잠깐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계약이 진짜 되는 거겠죠? 그러겠지. 준혁이가 괜히 그러겠어. 그렇게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계약 얘기가 없었습니다. 준혁이한테 어떻게 됐냐고 물으면 아직 진행 중이에요. 곧 돼요 라는 말만 했습니다. 찜찜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났을 때 이번엔 낮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어요. 근데 지원금을 받으려면 자본금 증빙을 해야 하거든요. 2억만 더 있으면 지원금을 3억을 받을 수 있어요. 2억이라는 숫자에 등이 서늘했습니다. 2억이? 준혁아, 그게 지금 갑자기 되는 소리냐? 아버지, 이건 진짜 기회예요.
정부 지원이잖아요. 안전한 거예요. 2억 넣으면 3억이 나와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정부 지원이라는 말이 왠지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도 선뜻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좀 생각해보자. 전화를 끊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2억이면 공장 운영 자금이 완전히 바닥나는 돈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 원자재 대금, 기계 유지비. 공장을 돌리려면 항상 어느 정도 돈이 돌아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공장이 멈춥니다.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이번엔 아내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좀 크지 않아요? 나도 그래. 근데 정부 지원이라는데 거짓말이겠어? 준혁이가 거짓말을 할 애는 아니죠. 근데 그래도 아내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결국 준혁이한테 전화해서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이메일로 서류가 왔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안내문 같은 게 있었고 신청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꼼꼼히 볼 능력이 안 됐습니다. 한자 섞인 행정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준혁이 통장으로 2억을 보냈습니다. 공장 운영 자금을 털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단기 대출을 받았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서 한동안 공장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소리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계약 잔금이 부족하다더니 계약은 어떻게 됐지? 정부 지원금은 언제 들어온다는 거지? 왜 항상 급하게 연락이 오는 거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을 스스로 지워버렸습니다. 아니야. 준혁이가 2년을 준비한 아이야. 미국까지 다녀온 아이야. 내가 못 믿으면 누가 믿어? 그렇게 의심을 덮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3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어려운 상황? 투자자 한 명이 갑자기 빠졌어요. 그쪽에서 채워주기로 한 금액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 5천만 원만 더 해주시면 제가 이 고비만 넘기면 돼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투자자가 빠졌다. 고비를 넘겨야 한다. 처음 전화랑 달랐습니다. 처음엔 기회라고 했는데 이번엔 위기라고 했습니다. 준혁아,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간 줄 알아? 알아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 한 번만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처음에도 한 번만이라고 했습니다. 2번째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끊어버릴까 싶었습니다. 안 된다고 해버릴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준혁이가 조용히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알았다. 그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5천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이번엔 공장 기계 유지 보수비로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보내고 나서 한참을 공장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기름때가 35년치로 박혀있는 바닥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때도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냥 믿어보자고, 아들이니까 믿어보자고 또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공장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기계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멍하니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도 눈치를 챘는지 저한테 준혁이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말 못할 무언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 돈을 보내고 나서 열흘이 지나도 준혁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넘어가니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연결이 됐습니다. 응, 아버지.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반갑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야, 열흘 동안 연락이 왜 없어? 잘 되고 있는 거야? 네, 잘 되고 있어요. 바빠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묻기가 어색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준혁이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 무슨 이상해요? 그냥 뭔가 달라. 예전 같지 않아. 아내가 말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저도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또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전화를 해도 아예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너무 바쁜 건 아닐까?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공장을 직원한테 맡기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여전히 안 받았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빌딩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좀 무거웠습니다. 별일 없겠지 하면서도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빌딩 로비에 들어서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복도에서부터 사무실 안 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보드 소리, 전화 소리,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 그런데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서니 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임대료 미납 고지서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건물 관리인을 붙잡았습니다. 저기 이 사무실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관리인이 저를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2달째 임대료가 밀렸어요. 연락도 잘 안 되고 며칠 전부터 직원들도 안 보이던데요. 2달째 임대료, 직원들도 안 보인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복도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한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왜요? 왜긴 왜야? 지금 사무실 앞에 와 있어. 임대료 미납 고지서가 붙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와. 지금 당장 나와. 1시간쯤 후에 준혁이가 나타났습니다. 수트가 아니었습니다.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볼이 꺼져 있었고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명해봐. 준혁이가 고개를 숙인 채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생각대로 안 풀렸다고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계속 미뤄지다가 결국 다 빠졌다고 했습니다. 기술 개발도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고 했습니다. 말을 들으면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준 돈은 다 어디 갔어? 준혁이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물어보는 거잖아. 다 어디 갔냐고. 사무실 운영하고 직원 월급 주고. 그게 다야?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준혁이는 사업 초반부터 주식 투자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업 자금을 불리려고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업 자금을 불린다고. 내가 공장 담보 잡아서 만들어준 돈으로 주식을 했다고. 말이 안 나왔습니다. 준혁이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수익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실이 나기 시작했고 그 손실을 메꾸려고 또 넣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듣고 있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쇳가루 마시며 번 돈이 주식판에 들어갔다가 사라진 겁니다. 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귀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그럼 내가 준 돈이 주식으로 다 들어간 거야?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사무실 운영하고 직원 월급도 줬어요. 근데 상당 부분이
상당 부분이라는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렸습니다. 떨리는 게 보이기 싫었습니다. 기술 실체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초기에 외주를 맡겼던 개발사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했고 그 이후로 사업은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현기증이 났습니다. 강남 빌딩 7층 사무실, 남색 수트 입은 아들, 실시간으로 움직이던 모니터 화면, 그게 다 껍데기였다는 겁니다. 내가 직원들한테 자랑하던 그 사무실이, 친구들 앞에서 어깨를 펴게 했던 그 공간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카페 안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터져 나왔습니다. 너가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속여? 내가 뭘 믿고 살았는데? 35년을 뭘 믿고 살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래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저도 살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아버지가 뭘 안다고. 35년 동안 쇳가루 마시며 일한 아버지가 뭘 모른다는 건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니 준혁이가 테이블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그날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내내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 얼굴을 보는 순간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강남 카페에서 돌아온 날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누우면 천장이 빙빙 돌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유학자금, 아들의 추가빚 외에도 공장을 돌리기 위해 급하게 빌린 사채와 밀린 원자재 대금,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연체 이자까지 합치니 어느새 10억이 넘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눈앞에서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준혁이한테 몇 번 더 전화를 했습니다. 가끔은 받았고 가끔은 안 받았습니다. 받아도 별 말이 없었습니다. 갚겠다는 말도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장에 출근하니 직원 하나가 굳은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기 좀 보세요. 공장 입구 철문에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였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철문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저도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기계 앞에 서 있어도 소리가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했더니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담보로 잡힌 공장 부지와 아파트가 채무를 갚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된 이상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아내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공장에서 기계 옆에 서 있는데 갑자기 뒷목이 뻣뻣하게 굳으면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공장 바닥이었습니다. 직원이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혈압을 재고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고 혈압이 190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입원을 해야 한다고, 고혈압성 위기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고 무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허탈했습니다. 35년을 버텼는데 몸까지 이러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말이
그때 제일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퇴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 날짜가 잡혔습니다. 공장 기계들이 먼저 처분됐습니다. 35년 된 선반, 밀링 머신, 측정 장비들 하나하나 다 이름을 알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트럭이 와서 기계들을 실어갔습니다. 저는 공장 한쪽에 서서 그걸 지켜봤습니다.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도 안 질렀습니다. 그냥 서서 봤습니다. 직원 한 명이 옆에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들어가 계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기계가 트럭에 실리고 공장 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공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치 기름때가 박힌 바닥이었습니다. 쇳가루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참 후에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빈 공장 바닥에 앉아서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그 말이 아들의 배신보다 더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내가 자책하는 게 저는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파트도 결국 넘어갔습니다. 이사날 짐을 싸면서 아내가 베란다에 서서 한참을 밖을 봤습니다. 여기서 준혁이 학교 다녀오는 거 맨날 봤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혁이는 그 즈음에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습니다. 병원을 꾸준히 다녀야 한다고 했는데 병원비도 부담이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에 약을 손에 올려놓고 보면서 이게 내 인생이 맞나 싶었습니다. 28대 8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5년을 버텨온 사람이 약봉지를 세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이 되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방입니다. 창문을 열면 옆 건물 벽이 보입니다. 햇빛이 하루에 2시간도 안 들어옵니다. 이사 오던 날 아내가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져온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사 오고 나서 바로 학원을 다녔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시험을 봤습니다. 한 번에 붙었습니다. 지금은 근처 요양원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도 밥을 차립니다. 저는 그 밥을 먹으면서 항상 미안합니다. 이 사람이 이 나이에 이러고 있어야 하는 게 다 제 탓인 것 같아서요. 저는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서는 야간 경비입니다. 경비실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가끔 멍해집니다. 예전에 공장에서 기계 소리를 들으며 앉아있던 게 생각납니다. 그때는 그게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밤새 경비를 서고 집에 오면 아내는 이미 출근하고 없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 시간이 제일 길게 느껴집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혈압약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뒷목이 당깁니다. 그래도 경비 일은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준혁이 얘기를 꺼내야겠습니다. 이사 오고 나서 한동안 준혁이한테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살아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밉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자식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 넉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 있냐고 물어야 하는지, 어디 있냐고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욕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못 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경비실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조용했습니다. 불 꺼진 창문들을 보면서 저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편할까 싶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눈물도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문자를 지금도 지우지 못했습니다. 가끔 꺼내서 봅니다. 밉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아직도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인가 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 건 저 같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입니다.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아들을 믿었던 게 아니라 제 자존심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키운 아이니까, 내가 유학까지 보낸 아이니까 그 아이가 잘 될 거라고 믿고 싶었던 겁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스스로 그 의심을 덮었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자식은 내 노후의 기둥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내 곁에 머물다 가는 손님이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노후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자식 믿고 전부를 걸면 안 됩니다. 그게 이 나이에 월세방에서 혈압약을 먹으며 제가 배운 것입니다. 너무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부모라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내 마지막 보루까지 내어주는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아내는 새벽에 나갔습니다. 저는 혈압약을 한 알 삼키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